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2월 3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이 분양 잡으세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검단 중 S클래스 에듀파크, 무주택자와 투자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긴 분양이 있죠. 서울 대방 군부지 서현 커트라인을 예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입주 시기잖아요. 그 입주 시기가 지연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상승률이었습니다. 시장 예측치 3.3%, 전월 3.3%보다 낮았어요. 자, 얘가 제일 높을 때 어디까지 갔었나요? 6.3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1일 발표된 7월치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0.2보다도 낮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근원 CPI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준 2%에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 그러면은 딱 2%가 됐을 때 금리를 낮춘 게 아니라 안정될 것,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금리를 낮추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은 무엇으로 판단하냐? 근원물가로 보는 겁니다. 근원물가는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OECD 기준을 보거든요. 얘가 금리 변화의 키포인트예요. 자, 올해 세계 각국이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갔었죠. 왜 그럴까요? 끈적한 근원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근원물가 추이 볼까요? 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3.3%로 시작해서 3.1%로 끝났습니다. 5개월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이 겨우 0.2%포인트 낮아졌어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스태키 인플레이션에서 끈적끈적하게 근원물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물가지표에서 나타난 큰 변화가 있어요. 자,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8%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예요. 자, 그리고 11월 수치가 정정이 됐더라고요. 지난 발표에서는 11월 달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0이었는데 이번에 2.9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난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졌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 5개월 동안 0.2%포인트 낮아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 2개월 사이에 0.3%포인트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근원물가의 월간 상승률입니다. 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해 볼게요. 그냥 하반기 것만 딱 떼놓고 보고 이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말에 어느 정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 같다? 1.8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그럼 어땠냐? 올해 상반기 때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현재 하반기 추세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지잖아요. 오히려 물가 불안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근원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근원 물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서비스. 얘가 가중치가 307.8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공식품이 있어요. 가중치가 117.5예요. 두 개 합치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가까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가격을 컨트롤하는 관리물가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근원물가가 연결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원물가가 중요한 것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수준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그동안 개인 서비스나 가공식품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달부터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먼저 외식 서비스 보겠습니다. 외식 서비스 10월달, 11월달 모두 4.8% 상승률이었는데 이번 달에 4.4%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6월달에 6.3 대비 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외식 외 서비스도 보겠습니다. 얘가 8월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3.5%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공식품도 보겠습니다. 11월 달에 오히려 10월 대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 덕분인지 12월 달에 4.2% 상승률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12월 물가지표에서 고무적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근원물가 한번 시원하게 떨어지는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근원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됐다? 고물가의 장기화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 경로가 있다 말씀드렸죠. 내년 상반기엔 근원물가가 2.6%, 하반기에는 2.1%가 됩니다. 자, 현재 2.8%까지 낮아졌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2.6%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고 그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진짜 2.1%까지 돌아갈 수 있겠네. 이 정도만 돌아가도 솔직히 물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전망 경로대로 갈 확률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 등의 불확실성만 없다면요. 더욱 강해지는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S&P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두 차례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전망이 가능하냐? 자, 올해 10월 달까지만 해도 근원물가가 3.1% 됐잖아요. 기준금리 3.5% 대비 그렇게까지 긴축적인 느낌이 안 나요. 근데 12월 달에 이번에 2.8%가 나왔잖아요. 기준금리와 차이를 보면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 앞으로 해서 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계속 한국은행이 기다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 중반에서 더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금융 환경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거. 그래서 2021년 저금리 상황에서 이 저금리가 영원할 것으로 믿었고 현재와 같은 3.5%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 금리가 영원할 거라 믿으면서 자산시장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 담당자의 입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창용 총재가 11월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섣부른 경기 부양, 집값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잡기 전에는 절대 이 사람 집값 금리 안 내릴 것이고 집값도 고금리의 장기화로 못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은요. 누군가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가의 정책금리는요. 물가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드렸죠. 긴축의 원인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더라. 기준금리 3.5%도 옛날에 거기까지 올라갔었네 하는 과거 일이 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전세가 만기되는 구독자라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년 뒤에 기준금리가 한 2.5%가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가 2.5%면 중립금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경기 부양이 아니에요. 그냥 긴축적인 부분에서 중립금리 수준을 맞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립금리 수준도 물가가 낮아지면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요. 자, 그럼 2년 뒤에 기준금리 2.5%면 좀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기준금리가 2.5%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예금금리 얼마 나오죠? 2.7% 나오죠. 예금금리 2.7%면요.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2.8%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5억 대출 받았을 때 월 이자가 120만 원이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 수준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과연 2년 뒤에 전세값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올려줘야 될 확률이 많겠죠. 계약기간 신청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고 전세금이 2년 전과 비슷한 시기라서 집주인과 기분 좋게 합의해서 연장하는 경우 많이 있고 일부는 돌려받으면서 전세자금 대출 갖고 있거든요. 이게 2년 뒤에도 펼쳐질 것인가?
않을 가능성,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 전세금이 이렇게 올라받으면 차라리 사버리겠네? 그냥 좀 더 안 좋은 입지에 사야겠다. 그렇게 뒤늦게 선택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금리 고점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시라고 쇼킹부동산에서는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언제 바뀐다?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바뀌더라. 근데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는 매매 가격도 같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죠. 전세난에 이끌려서 뒤늦게 내 집 마련하면요, 결국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4년 첫 영상을요, 12월 소비자 물가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적어도 저는 2024년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통화정책을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연속된 통화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3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미리 앞선 정보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